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 이기호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공제에 대한 개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상속공제 개편에 따른 승계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죠. 예. 자, 지난 9월 11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드디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18억 원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원, 합치면 10억 원이죠. 10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배우자 공제 10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는 이제 면세점이었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그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죠. 예, 10억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0억 원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면세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집밖에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집 팔고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18억 원까지 공제액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반가운 얘기였죠. 예. 그러나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상속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집값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주로 아파트인데요. 서울과 지방 가구당 평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에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2,600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2024년 작년 6월 14일 기준으로는 13억이 돌파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2025년이죠. 2025년 8월의 기사를 보면 질주하는 아파트 값 서울 평균 얼마죠? 14억 2천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4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면세점인 10억 가꾸는 가격이 그러니까 상속 그 면세점 가격 그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작년 10월 18일 기준에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 이건 한 평이죠. 한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4,123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23만 원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평수가 32평인데 곱해보면 대략 한 13억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미 13억 원, 작년에 13억 원, 올해 14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면세점인 10억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인식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게 그 작년에도 사실은 이 안이 나왔었거든요. 공제 금액을 높여주는 그 안이 나왔었는데 이제 연말에 뭐 개헌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흐지부지 됐었죠, 사실은. 그럼 그거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 2025년 올해죠. 3월 12일에 기획재정부안으로 여기 보면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직 계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죠.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안을 낸 거죠. 지금까지 그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유산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즉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 할 세금 전체 금액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과세하기 쉬웠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유산 취득세는 뭐냐면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증여세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자, 각국 동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산세 방식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고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국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등세 방식으로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상속세 상속 공제 금액을 18억 원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아마도 보류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핵심 이슈가 상속 공제잖아요. 상속 공제가 뭔지 다시 한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이 나오죠. 여기에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채를 빼줍니다. 부채만 빼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 유명한 이 상속 공제를 빼주죠. 그리고 남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여기에 상속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뿐만이 아니라 이 공제 금액이 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정의하는데 상속세란 뭐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받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죠. 1억 원 이하는 10%의 상속세율이 부과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까지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까지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까지는 40%, 그 다음에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제를 말씀드렸죠. 여기 공제를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떤 공제가 이루어지냐면 기초 공제라고 해서 누구나 다 2억을 공제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적 공제죠. 첫 번째로 자녀 공제, 성인 한 명당 5천만 원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연로자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괄 공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초 공제와 이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친 금액보다는 일괄 공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을 적용받게 됐었죠. 이 5억을 지금 8억으로 늘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여기 보시면 5억 미만은 최소 5억, 그 다음에 최대 5억 이상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배우자 공제입니다. 그래서 5억에서 30억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미니멈이 5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인 배우자 공제를 10억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금액입니다. 자, 그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까요? 먼저 기초공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초공제는 상증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인적공제는 상증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 제21조의 일괄공제를 얘기하고 있죠. 법령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기초공제 일단 2억입니다. 플러스 여기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상속인 자녀 중 자녀 2명, 1명당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2명이면 인적공제가 1억이 되겠죠. 합치면 2억 플러스 1억 해서 3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괄공제가 옛날로 해도 5억이 더 큰데 지금 일괄공제 8억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8억이 되면 3억과 8억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8억을 선택하게 되겠죠. 공제 금액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 공제 볼까요? 배우자 공제는 상증법 제19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 둘 다 최대 30억이에요. 그중에 이것은 적은 것을 공제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 사례까지 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09조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직계 존비 속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았을 때를 예로 들었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2명에게 각각 1의 그 지분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죠? 직계 여기는 이제 비속이 되겠죠. 비속이 5하 저기 1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에 5하를 가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가 되는 거죠. 예.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 대 1대 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최대고요. 예.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이 예전에는 5억 미만일 때 5억을 줬었어요. 그런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이제 최소 금액이 10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그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상속 공제 금액을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정작 할 얘기는 지금부터죠. 예. 대표님의 상속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우리가 가업을 승계할 때는 특례라는 것이 있었죠. 예. 그 지난번 영상에서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가업 상속 공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님의 자녀들이 이 회사로 들어와서 실제로 가업을 승계할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쪽 회사로 들어와서 이제 가업을 승계할 수 없을 상황도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의 재산은 개인 재산이 있고 이제 법인 재산이 있을 겁니다.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부동산이 있을 거고 금융 재산, 그다음에 현금 등등이 있겠죠. 그것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법인도 뭐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법인도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쌓여 있는 잉여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가로 계산합니다. 주가 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속 가액이 결정되어지고 거기서 부채를 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제가 빼고 이제 과세 표준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얼추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평가액을 알고 계시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주가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상장된 상장된 회사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 카카오 등등은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지면서 서로 사고팔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예. 그러나 상장되어지지 않은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은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한 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순손익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100분의 80, 즉 80%입니다.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은 좀 복잡하죠. 80%란 걸 기억하시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라는 것이 있고 이게 순손익 가치가 3, 순자산 가치를 2의 비율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얘기가. 뭐냐면 이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이제 세금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세나 증여세의 비율을,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게 세법이 개정됐던 거죠. 그 순자산의 80%,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줄여서 그 주가를 낮출 수는 있는데 이미 쌓여진 순자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자산의
80% 가격보다 낮게 떨어뜨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순자산에 80%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과다법인은 이게 바뀝니다. 순손익 가치가 이 순자산 가치가 뭐 3회 비율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치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낮추는 핵심은 뭐냐? 일단 순손익 가치를 낮춰야 되는데요. 순손익 가치 3회 비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상대적으로.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이것을 감소시켜야 순손익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럼 순자산 가치는 2의 비율로 평가가 되는데 이건 뭐죠? 이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순자산 가치가 낮아집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익과 잉여금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순손익 가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을 낮춰서 대표님의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급여를 올려야 됩니다. 급여를 올리면 손비 처리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급여를 처리하거나 높일 수 없는 그런 업종의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은 내 급여를 한 명 더, 그러니까 급여 처리를 할 사람을 한 명 더 둔다는 개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영인 정기 보험이라는 것이 100% 손비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퇴직금이죠. 손비 처리 항목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아마 퇴직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은 누적돼서 큰 사이즈로 나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순손익 가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순자산 가치죠.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잉여금을 이제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당을 하게 되면 대표님 그 손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그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은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주식 소각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직접 소각, 간접 소각, 그 다음에 이익 소각, 감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주식 소각을 해서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도 있었죠. 대표님이 그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익잉여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주식의 가격을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직접 들어와서 하는 승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속 증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뀌었죠. 상속 공제 금액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 공제는 개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각종 세금에 대해서 되게 명확화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명확화해 놓지 않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절세, 그 다음에 과세 관청에서 보기에는 조세 회피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보시면 세제 개편안 보시면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잉여금 출구 전략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절세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것들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막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선제적 조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컨설팅 철학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손해는 막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절세 전략을 이제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중에 제가 보는 것은 주식 소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식 소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양도세 2월 과세, 이거가 필요계산, 그러니까 필요경비, 이게 특례화를 통해서 이 주식도 이미 이제 안 들어와 있다가 1년 이내에 이것을 그 증여한 것을 소각을 하게 되면 최초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그 얘기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1차적으로 일단 제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법을 막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은 6억 원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실익이 많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식 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나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세법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혹은 뭐 올해가 지나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 안에는 실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방법들이 세법 개정안으로 많이 막힌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이 주식 소각에 대해서 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내년에 바로 실행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행을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세제 개편안 중에 이제 상속 공제 금액 개편에 따른 우리의 그 승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계는 결국 상속 증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바로 거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선제적 조치, 이 주식 소각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되시는 대표님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좋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